네,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의 손열입니다. 이런 그 귀한 자리에서 그 중요한 발표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어, 이 한일 미래대화 제1회 때부터 뭐 쭉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벌써 그 4회가 돼서 상당히 시간이 지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제가 지금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아 미래를 이제 앞으로 생각을 할 때 올해 미국 대선이 상당히 그 중요한 그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대선 이후에 미국 요인을 우리가 조금 좀 심각하게 따져봐야 될 그럴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4년 전에 이제 오바마 2기가 들어섰고 비슷한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 왜 이번 대선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대선에 따라서 한일 간의 어떤 형태의 협력 의제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것은 이게 단순히 4년마다 있는 그런 대선 대통령의 교체로 보기에는 이번 대선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번 대선이 그 미국에서의 대통령 교체뿐만이 아니라 이 선진 지금 그 국들, 선진 산업국들 공통으로 전개되는 어떤 그 큰 트렌드들이 있고 그 트렌드가 미국에서 대선으로 지금 그 드러나고 있는 그런 속에서의 그 현상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쪽의 결과가 되든지 현재로서는 뭐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 결과 예상되는 미국의 대동아시아 정책은 그 보통의 대통령 교체보다는 한국과 일본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줄 가능성이 높고 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의 그 미중 간의 세력권 경쟁에도 일정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런 그 전략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일이 어떤 협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 변화는 제가 지금 그 발제문을 적었는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발제문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라고 뭐 그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 세계화의 일종의 그 그늘이 혹은 그 반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세계화에 따라서 세계 경제 전반의 성장은 가져왔지만 그 국가 간에 그리고 또 한 일국 내에서 상당한 그 소득 격차의 확대를 가져왔고 이것이 사회적인 취약성, 특히 그 사회적 유대의 약화 그리고 그것에 따른 정치적 양극화를 굉장히 심화시켰다라는 걸 우리가 그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은 뭐 정치 마비 현상이 일어나고 이것을 일부 학자들은 정치 쇠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인데 이게 민주당 공화당에 이념화된 지지층들이 과거에는 각각 한 20% 정도 과거에 비해서 거의 한 20% 전후가 더 증가하고 중가층이 한 10% 축소화되는 그래서 미국 정치가 굉장히 양극화되는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뭐 오바마 정부 8년 내내 그런 것들을 봤죠. 그래서 두 정당 사이에 그 굉장히 그 비난 게임이 많았고 주요 정책들이 계속 그 지연되거나 좌절된 그래서 지난 4년 동안에 미국에서 주요 이슈들 중에서 75%가 의사결정을 못한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의 양극화에 따른 정치 마비 현상들이 상당히 심각한데 이것들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영국도 그렇고 당장 우리 한국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분위기가 기성 정치 체제 워싱턴 이스태블리시먼트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나고 트럼프나 샌더스 이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강력한 지도력이나 과감한 정책들을 내걸면서 이제 등장을 해왔죠. 트럼프는 뭐 우파 극단주의를 대변하고 샌더스는 또 좌파 극단주의를 대변하는데 이런 그 극단주의를 통해서 이게 외교 정책적으로는 미국이 상당히 내향적이고 자국 중심적이면서 퍼퓰리즘적인 대외 정책을 주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그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그 퓨 리서치 그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 국민의 57%는 앞으로 미국은 국내 정치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 타국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고립주의라고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안보적으로는 신고립주의를 우리가 지금 경계를 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굉장히 보호주의, 보호무역주의로 프로텍셔니즘으로 나가는 그런 경향들이 그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양극단의 프레셔가 그 중간에 있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고스란히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조금 힐러리 클린턴의 정책 지향도 상당한 변화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의 변화에 따른 그 양국의 한일 양국의 새로운 협력의 모색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힐러리 대통령이 만약에 등장을 한다면, 큰 이변이 없어서 등장을 한다면, 미국이 그 마주칠 대내외적 상향은, 제가 여기서 상황은 69년에 닉슨이 집권했을 때하고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뭐냐 하면 당시 69년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닉슨 쇼크를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미국이 베트남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군사적 위기 상황에 당시에 있었죠. 이게 그 철군을 하게 되면은 글로벌 패권으로서의 위신이 결정적으로 실추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확전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들어가는 군사적 위기가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월남전의 영향이라든지 당시에 독일과 서독이죠, 일본의 그 경쟁국들이 부상함에 따라서 굉장히 큰 산업 경쟁력의 역할을 가져왔고, 그래서 경상수지가 적자가 지속이 되고 인플레가 등장을 하고 재정 적자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는 상당한 반전 운동을 통한 반 이스태블리시먼트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군사 경제 사회 3면의 위기를 헤쳐나간 게 결국은 닉슨의 외교였죠. 닉슨과 키신저의 외교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축소, 그러니까 군사력의 축소를 적극적으로 했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주한미군이 부분적으로 철수를 하고 베트남에서 그 미군이 상당 부분 그 철군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걸 이제 고립주의, 당시에 이제 고립주의로 얘기를 했는데, 닉슨의 일종의 그 그랜드 디자인은 한편으로는 아시아에서 군사력을 철수시켰지만 그 공백을 외교로 메운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닉슨과 키신저의 당시 세력균형 외교죠. 대표적인 것이 데탕트였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데탕트를 통해서 중소분쟁의 그 틈을 타서 중국과의 데탕트를 통해서 중국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여서 당시에 그 소련을 견제를 하고, 또 그 와중에 일본의 적극적인 아시아의 개입을 유도해내는 그런 그 외교를 통해서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공백을 메워나가고,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외교적 영향력은 계속 유지가 되는, 그것이 이제 아마 그 미국 당시에 그 닉슨 독트린을 통해서 드러났던 닉슨의 그 외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그 축소 정책을 펴서 당시에 이제 금태환을 정지를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당시에 국제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지주였던 달러화와 금과의 그 고정 환율을 갖다 깨는 그런 정책을 폈고, 보호무역주의를 펼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서방 지연령이나 혹은 아시아 많은 국가들한테 상당히 충격을 줬던 그런 것을 아마 기억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 미국 행정부 역시 물리적 국력의 상대적 쇠퇴는 뭐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 속에서 군사적으로도 미국이 중동 사태의 늪에서 여전히 아직 그 발목을 잡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미국 경제가 뭐 비교적 그 회복기에 들어온다고 하지만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나 중국의 경제적 부상, 이런 속에서 미국은 여전히 2%의 저성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소득 격차의 확대는 크게 교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그 사회적 불안도 여전히 안게 되고, GDP 74%에 달하는 재정 적자도 갖고 있습니다. 만성정부역 경상주의 적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속에서 그 자국 중심주의, 고립주의, 파퓰리즘 이런 문제들, 그런 것을 통한 정치적 양극화, 이런 것들을 힐러리 클린턴 혹은 차기 정부가 이제 안으면서 출발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한 세 가지 정도의 외교 정책의 큰 변화가 아시아에
다가올 것이다. 그 첫 번째는 지금 뭐 트럼프 후보가 여러 가지 얘기한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구호하에서 한국이나 일본 등 동맹국들에게 동맹에 따른 그 부담을 더 많이 지우겠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금전적으로는 추가적인 방위 분담의 요구가 될 것이고, 그 방위비 분담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동맹국이 아시아 지역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미국 중심의 지역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역할, 더 많은 책임을 분담을 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이미 2013년 미일 사이에서 일본에 대해서 더 큰 공동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Greater Shared Responsibility라고 얘기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아베 정부는 군사력의 확장과 군사적 역할의 확대로 이제 미국의 그런 그 요청에 적극적으로 이제 반응을 해왔던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오전과 어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이런 그 미국의 신고립주의가 대중강경론으로 연결되는 그런 그 구석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중강경론의 소스는 상당히 다양하죠.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의 변화, 사회 변화 이런 것들이 그 중국에 대한 강경론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뭐 클린턴, 죄송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트럼프 진영에서 중국 대리기, 일종의 차이나 배싱은 뭐 아주 전형적으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뺏고 있기 때문에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중국이 취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미국이 일종의 그 보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공화당에서의 그 중국에 대한 강경 분위기와 함께 민주당 내에서도 그 8년 동안에 민주당 정부의 그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해서 일정한 리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러니까 미중 관계는 조금 더 껄끄러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것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정책적인 조정 과정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제 차원에서 이제 그 보호무역주의인데, 이게 상당히 지금 심각한 이슈입니다. 이게 뭐 트럼프 진영 얘기는 접더라도 당장 힐러리 클린턴 지난번에 그 민주당의 정강 정책을 봐도 상당히 보호주의적인 색채를 띠고 있고, 힐러리 후보는 뭐 본인이 TPP, 대표적으로 그 TPP를 갖다 추진해왔던 국무장관 시절에, 그러나 작년 10월 달 TPP 교섭이 타결됐을 때 그 타결된 TPP에 대해서는 자기는 좀 그 반대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그 한편으로는 트럼프로부터, 다른 한편으로는 샌더스로부터 그 무역에 대한 그 압력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지난 8월 11일에는 본인은 TPP에서 반대고 대통령이 되면 반대한다라고 분명히 그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지금 무역 질서를 그 건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근심을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다 한일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내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과제 세 가지를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전체적으로 그 닉슨이 군사, 경제, 사회의 위기, 삼면의 위기를 외교로, 그 당시에 외교로 헤쳐나갔는데, 그 외교는 전형적인 세력균형 외교였습니다. 그렇죠? 그 중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그 소련을 견제하고, 결과적으로는 소련이 대땅트로 나와서 미국과 테이블에 앉게 하는 그런 그 세력균형 외교인데, 그 세력균형 외교가 2017년 이후에 통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보다는 훨씬 더 그 다양하고 정교한 21세기적인 외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중국을 세력균형적 사고로 견제하는 그런 식으로는 21세기의 아시아 질서가 새롭게 구축되기는 어렵고, 미국의 외교적 영향력 혹은 글로벌 리더십이 유지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장 그런 속에서 미국 정부가 내년에 전면적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한미일 협력입니다. 한미일의 안보 협력인데 그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일차적으로 지금 계속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안보 분야나 혹은 그 여러 분야에서 한일 관계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향상이 돼야 된다,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다시 말해서 미국의 프레셔에 의해서 한일은 조금 더 그 한미일 삼국을 협력을 위한 그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역시 그 많이 얘기했습니다. 투트랙 외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이 역사 문제가 위안부 문제를 타결한다고 해서 이게 그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건 알고 있는 건 수사의 레토릭의 문제고 사실상 역사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덮고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계속 얘기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얼굴 붉히면서 싸울 필요도 있지만 그거는 한 트랙으로 가되 다른 한 트랙으로 안보나 경제나 혹은 여러 신흥 분야에서 한일 간의 협력은 동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한미일 협력이 이게 그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미와 일본이 삼각협력을 해서 대북 문제를 다뤄나가는 그런 한미일 협력이면 우리가 얼마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되고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나 이것이 미일 대 중국이라는 지정학적 경쟁 혹은 그 전략적 경쟁 구도 속에 한국을 미일의 다른 플러스 원으로 해가지고 한미일 대 중국 이런 구도로 가게 되면 그것은 한국의 국익에는 그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갖다 한일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런 그 안보 문제에 있어서 미일 대 중국이라고 하는 그런 그 경쟁 구도가 경제 영역에도 이것이 그 적용이 되게 되면 상당히 그 곤란하다. 다시 말해서 경제의 그 공간에서는 이런 그 안보에서의 전략적인 그 대립 구도가 아닌 전체보다 다자적으로 그 윈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구도로 가야 되는 것인데 사실 보면은 뭐 TPP 관련해서도 그렇고 중국이 추진했던 AIIB의 추진 과정을 봐도 그렇고 이 전략적 이익이 거기에 개입이 됨으로써 이것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 풀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과제다. 다시 말해서 안보에 있어서의 대립축이 신흥 이슈나 경제 이슈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 부정적인 그 스필오버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지혜를 짜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억제하는데 한일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이건 뭐 그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한일이 쉽게 합의를 할 수 있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그 사안 중에 하나는 TPP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PP 합의가 미국의 국내 정치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가지 않고 재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되지 않도록 표류하지 않도록 그 일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일본의 역할에 대해서 한국도 적극적으로 도와나가는 그런 그 협력의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 그 발제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